북한의 산악지대 함경북도 회령시 근처의 외진 마을에서 소녀는 태어났다. 1980년대 말 김일성 시대의 막바지였다. 그녀의 첫 번째 이름은 김지은이었다. 마을은 깊은 산맥으로 둘러싸여 외부 세계와 거의 단절된 곳으로 주민들은 당의 엄격한 지침에 따라 집단 농장에서 옥수수와 감자를 재배하며 살았다. 지은의 집은 진흙과 나무로 지은 초라한 오두막이었고 겨울에는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가족을 괴롭혔다. 아버지는 광산에서 석탄을 캐는 노동자였는데 매일 새벽에 출근해 밤늦게 돌아오곤 했다. 그의 손은 검은 먼지로 물들어 있었고 기침 소리가 밤을 가득 채웠다.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마을 배급소에서 받는 빈약한 식량으로 끼니를 때웠다. 지은에게는 2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큰 동생은 남자아이로 이름이 철민이었고 막내는 여자아이 수진이었다. 가족은 함께 모여 김일성의 초상을 보며 충성을 맹세하는 생활총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지은은 어린 마음에 그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왜 우리는 항상 배고프고 왜 아버지는 그렇게 피곤한가? 지은은 산책하며 산속에서 야생 딸기를 따먹곤 했는데 그 달콤함이 유일한 기쁨이었다. 마을 아이들과 놀 때도 지은은 멀리 보이는 산 너머 세상을 상상했다. 저기엔 뭐가 있을까? 먹을 게 많을까? 때때로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강가에 나가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대부분 빈손으로 돌아왔다.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와 연이은 홍수, 가뭄으로 북한 전역에 대기근이 닥쳤다.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이 시기, 식량 배급이 완전히 끊겼다. 마을 사람들은 산속에서 풀뿌리를 캐먹거나 나무 껍질을 벗겨 끓여 먹어야 했다. 지은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영양실조로 점점 쇠약해졌고 어느 날 노동당 간부의 눈에 띄어 반동분자로 낙인 찍혔다. 간부는 내가 게으르게 일해서 생산량이 떨어졌다. 며 아버지를 비난했다. 실제로는 모두가 굶주려 생산이 불가능했지만 당은 희생양을 필요로 했다. 아버지는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고 가족은 감시 대상이 되었다. 이웃들이 몰래 고발할까봐 어머니는 밤마다 문을 잠그고 아이들을 안아주었다. 지은은 학교에서 배운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침과 현실의 괴리를 느꼈다. 학교에서는 수령님 덕분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외쳤지만 집에서는 동생들이 배를 움켜쥐고 울었다. 지은은 몰래 라디오를 만지작거리며 남한의 노래를 들었다. 중국 국경 근처라 가끔 남한 방송이 잡혔는데 그 노래들은 밝고 자유로웠다. 언젠가 저쪽으로 가면 먹을 게 많을까? 지은은 혼자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그런 지은을 보며 속삭였다. 지은아, 이 땅은 우리를 삼키려 해. 하지만 내 안에 불꽃을 지켜. 그 불꽃이 너를 이끌 거야. 당의 눈을 피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해. 지은은 어머니의 말을 새기며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자유를 꿈꿨다. 마을에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가 그녀의 불안을 더했다. 때때로 어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이들을 달랬다. 옛날엔 먹을 게 많았대. 언젠가 다시 그렇게 될 거야. 기근이 심해지면서 마을은 지옥이 되었다. 이웃집 아이가 굶어 죽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식량을 훔치기 시작했다. 지은은 산으로 나가 야생 열매를 따오곤 했는데 한 번은 독초를 잘못 먹어 토하며 고통스러워했다. 어머니는 약초를 다려 지은을 간호했지만 그녀 자신도 점점 쇠약해졌다. 15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폐렴으로 누워버렸다. 약은 배급소에 없었고 시장에서 사려 해도 돈이 없었다.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국경 너머 중국에는 먹을 것이 넘치고 일자리가 많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마을에 숨어 사는 브로커를 찾아갔다. 브로커는 늙은 남자로 압록강을 건너면 새 삶이 기다려. 하지만 수비대가 총을 쏠 수 있어. 목숨을 걸 준비가 됐나? 라고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했다. 엄마, 돈 벌어 약 사올게요. 철민이와 수진이도 먹일게요. 기다려요. 어머니의 눈물 어린 눈빛이 지은의 등을 떠밀었다. 지은은 작은 가방에 옷 몇 벌과 라디오를 챙겨 집을 나섰다. 산길을 따라 압록강으로 향하는 길은 어두웠고 야생동물 소리가 들려 불안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그녀의 결의를 시험하는 듯했다. 강가에 도착한 지은은 물소리를 들으며 떨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첫 번째 탈출 시도는 비참하게 실패했다. 압록강은 겨울이라 얼어붙어 있었지만 얇은 얼음이 깨지며 그녀를 삼키려 했다. 지은은 브로커가 알려준 지점에서 강을 건너려 했지만 달빛에 노출되어 북한 국경 수비대의 눈에 띄었다. 멈춰. 탈북자. 총소리가 울렸고 지은은 잡혔다. 그녀는 정치범 관리소로 끌려갔다. 그곳은 차디찬 콘크리트 방으로 쥐가 들끓고 악취가 진동했다. 매일 고문을 당했다. 수비대원은 채찍으로 등을 때리며 왜 수령님을 배신하려 했나? 가족을 생각해.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수감자들은 서로를 감시해야 했고 배신이 일상이었다. 여기서 지은은 두 번째 이름을 얻었다. 박은미. 수감자들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가명이었다. 진짜 이름 말하지 마. 그게 내 목숨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야. 한 늙은 여인이 조언했다. 그녀는 과거 탈북 시도 실패로 10년을 복역한 사람이었다. 은미는 그곳에서 3달을 버텼다. 매일 아침 동료들이 끌려나가 총살당하는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었다. 식사는 물에 불린 옥수수 가루뿐이었고 은미는 영양실조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한 번은 고문 중에 팔이 부러졌지만 치료는 없었다. 밤에는 추위에 떨며 벽에 기대 잠을 청했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생존의 교훈을 새겼다. 신뢰는 위험하다. 그리고 고통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마침내 뇌물을 주고 풀려난 은미는 더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다. 이전 실패로 국경 수비가 강화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엔 눈보라가 치는 밤을 택했다. 바람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그녀는 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 차가운 물살이 몸을 얼렸지만 은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엄마, 기다려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보였고 그 불빛이 희망처럼 느껴졌다. 중국 땅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땅에 엎드려 울었다. 중국에 도착한 은미는 3번째 이름 장민아를 얻었다. 브로커가 소개한 조선족 마을에서 일자리를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마을은 압록강 근처에 위치해 탈북자들이 자주 숨어드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는 함정이었다. 브로커는 그녀를 인신매매범에게 팔았고 민화는 먼 시골 농부의 집으로 끌려갔다. 남자는 50대 중반으로 아내를 잃고 새 여자를 찾던 중이었다. 그의 집은 낡은 벽돌집으로 주변은 끝없는 논밭이었다. 남자는 민화를 가두고 폭력을 휘둘렀다. 넌 이제 내 거야. 탈북자 신고하면 중국 공안이 너를 북한으로 돌려보낼 거야.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중국 정부는 탈북자를 불법 이민자로 보고 강제 송환했다. 민화는 낮에는 논에서 벼를 심고 추수하는 혹독한 노동을 했고 밤에는 학대를 당했다. 남자는 술에 취하면 더 잔인해졌다. 한 번은 민화가 도망치려 하자 칼을 들이대며 위협했다. 이 고통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가족을 생각하며 버텼기 때문이다. 엄마가 기다려. 철민이와 수진이가. 민화는 밤마다 창밖을 보며 탈출 기회를 노렸다. 마을에서 만난 다른 탈북 여성과 몰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브로커를 믿지 마. 스스로 도망쳐야 해. 라고 조언했다. 민화는 남자의 습관을 관찰했다. 그는 매주 토요일 마을 시장에 가서 술을 사왔다. 그날을 노려 남자가 잔치에 가서 취한 밤 민화는 창문을 넘어 도망쳤다.
발자국 소리가 쫓아왔지만 그녀는 숲속으로 숨어들었다. 추격을 피하기 위해 강을 따라 방향을 바꾸며 달렸고 마침내 큰 도로에 도착해 지나가는 트럭을 타고 상하이로 향했다. 상하이는 대도시로 탈북자들이 숨어들기 좋은 곳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도망치는 동안 배고픔에 쓰러질 뻔했지만 길가에서 버려진 과일을 주워 먹으며 버텼다. 비가 내리는 밤 그녀는 트럭 짐칸에서 떨며 가족을 떠올렸다. 이제 자유가 가까워. 상하이에서 민화는 네 번째 이름 리샤오란을 썼다. 중국어로 바꾼 이름으로 번화한 거리의 작은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취직했다. 식당은 조선족 주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탈북자들이 자주 일했다. 샤오라는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낮에는 손님을 상대하고 밤에는 책을 보며 공부했다. 손님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었다. 사업가, 관광객, 심지어 남한 사람도 있었다. 한 남한 관광객이 한국은 자유로워. 너도 가봐.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샤오라는 몰래 TV에서 남한 드라마를 봤다. 드라마 속 사람들은 밝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었다. 그 모습이 그녀의 희망을 키웠다. 하지만 그리움은 점점 커졌다. 브로커를 통해 북한 소식을 알아보니 그녀의 탈출로 가족이 고발당해 수용소로 끌려갔다. 어머니는 병이 악화되었고 동생들은 강제노동에 시달린다는 이야기였다. 이 소식은 샤오란을 절망케 했다. 내 탓이야. 내가 먼저 갔어야 했는데. 왜 브로커를 믿었을까? 그녀는 울며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공장에서 밤새 옷을 재봉하며 탈북자 네트워크를 만났다. 그들은 지하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남자는 몽골 루트가 안전해. 사막을 건너면 UN 난민 캠프가 있어. 라고 말했다. 샤오라는 한 조선족 남자를 만났다. 그는 친절해 보였고 나랑 같이 몽골로 가자. 내가 도와줄게. 라고 약속했다. 샤오라는 그를 믿었다. 왜냐하면 오랜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의 따뜻함을 갈망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함께 버스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다. 도중 남자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했다. 내 고통 이해해. 나도 가족을 잃었어. 샤오라는 잠시 안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배신자였다. 국경 근처에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더니 중국 공안에 샤오란을 넘겼다. 이 여자 탈북자야. 상금 줘. 그의 말에 샤오란은 충격받았다. 그녀는 다시 감옥으로 끌려갔다. 그곳은 탈북자들로 가득한 지하 감방으로 습하고 어두웠다. 고문과 강제노동이 일상이었다. 매일 아침 공안이 북한으로 돌려보낼까? 라고 협박했다. 여기서 그녀는 5번째 이름 최수연을 사용했다. 탈북자들 사이의 가명 네트워크였다. 수연은 다른 여성들과 방을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여인은 30대 초반으로 우리는 7번 죽어도 살아날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가 그들을 이기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 그녀는 과거 3번 탈출 시도를 한 경험이 있었다. 수연은 그 말에 힘을 얻어 동지들과 함께 탈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간수의 습관을 관찰하고 뇌물을 모았다. 한 번은 밤에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더 심한 고문을 당했다. 발바닥을 지지는 고문에 수연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모은 돈으로 간수를 매수하고 풀려났다. 이번 실패로 몽골 루트가 위험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태국 루트를 선택했다. 라오스와 태국을 거쳐 남한으로 가는 길로 비용은 더 들었지만 성공률이 높다는 소문이었다. 수연은 버스와 도보를 번갈아 이용해 남쪽으로 향했다. 도중 비가 쏟아져 길이 질퍽해졌고 그녀는 미끄러져 다리를 다쳤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상처를 천으로 동여매고 계속 걸었다. 중국 마이너스 라오스 국경을 넘는 여정은 혹독했다. 밀림 속에서 뱀과 모기를 피하며 며칠을 걸었다. 배고픔에 쓰러질 뻔했지만
동행한 탈북자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며 버텼다. 한 동행자는 노인으로 과거 전쟁 때도 이렇게 도망쳤어. 포기하지 마. 라고 격려했다. 라오스에 도착한 수연은 6번째 이름 황지민을 썼다. 작은 마을에서 잠시 쉬며 상처를 치료했다. 태국 대사관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같은 탈북자 민준을 만났다. 민준은 20대 후반 남자로 북한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 그는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내 눈빛에 강함이 보여. 라고 말했다. 지민과 민준은 밀림을 함께 거두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준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북한에서 꿈은 금지됐어. 하지만 난 자유를 꿈꿨어. 지민은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 위험한 여정 속에서 사랑에 빠졌다. 밤에 불을 피워 앉아 미래를 꿈꿨다. 남한에 가면 결혼하자. 자유로운 세상에서 아이를 키우자. 민주는 지민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경에서 총격이 시작됐다. 라오스 경비대가 그들을 발견한 탓이었다. 도망쳐. 민준이 소리쳤지만 총알이 그의 가슴을 뚫었다. 지민은 민준을 안고 울었다. 민준아, 일어나. 제발. 그의 마지막 말은 지민아, 가. 나 대신 살아. 가족을 구해. 였다. 지민은 울며 달렸다. 그의 피가 손에 묻혔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왜냐하면 포기하면 민준의 희생이 헛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강을 건너 태국으로 넘어갔다.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민준의 얼굴을 떠올리며 태국에 도착한 지민은 방콕 근교 난민 캠프에서 기다렸다. 캠프는 탈북자들과 다른 난민들로 붐볐다. 그곳은 천막으로 된 임시 거처로 더운 날씨에 모기가 들끓었다. 유엔 난민기구 직원이 그녀를 인터뷰했다. 내 이야기 믿을게. 남한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여기서 그녀는 7번째 이름 이현서를 얻었다. 남한 비자를 위한 새 신분이었다. 현서는 캠프에서 영어를 배우며 기다렸다. 다른 탈북자들과 모여 노래를 부르고 서로의 상처를 위로했다. 마침내 비자가 나왔고 현서는 비행기에 올랐다.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눈물이 흘렀다. 자유의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다. 하나원에서 훈련을 받으며 남한 사회를 배웠다. 자본주의의 경쟁, 인터넷의 무한 정보, 표현의 자유. 강의에서 북한처럼 감시당하지 않아. 자유롭게 말해. 라고 들었지만 현서는 여전히 주위를 살폈다. 사람들이 그녀를 북한 출신이라 손가락질했다. 탈북자? 스파이 아냐? 억양 이상해. 속삭임이 들렸다. 현서는 과거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밤마다 악몽에서 깨어났다. 압록강의 추위, 감옥의 고문, 민준의 죽음이 생생했다. 한 번은 거리에서 북한 억양으로 말하다가 이상한 시선을 받고 집으로 도망쳤다. 하나원을 졸업한 후 정부 지원으로 작은 원룸에 살게 되었다. 처음으로 마트에서 자유롭게 장을 볼 때 눈물이 났다. 이게 자유구나. 현서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 정착했다.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며 대학에 들어가 영어와 국제관계를 공부했다. 왜냐하면 가족을 구하려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대학 생활은 신선했다. 동아리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문화 충격도 컸다. 남한 사람들은 빠르게 말하고 경쟁적이었다. 한 번은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울었는데 교수님이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도전해. 라고 위로했다. 북한에서는 실패가 죽음이었다. 현서는 탈북자 지원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 그곳에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여자는 남한 와서 처음으로 아이스크림 먹고 울었어. 너무 달아서. 라고 웃었다. 대학에서 현서는 준수를 만났다. 준수는 같은 과 남학생으로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남한 태생이었지만 탈북자 문제에 관심이 많아 봉사활동을 했다.
처음 만난 건 단체 모임에서였다. 준수는 현서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강해. 내 경험 존경해. 라고 말했다. 현서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 준수는 그녀의 트라우마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데이트할 때 현서가 북한 억양으로 말하면 웃으며 귀여워. 라고 했다. 함께 산책하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너랑 있으면 행복해. 내 아픔도 함께 나눌게. 준수의 말에 현서는 치유되었다. 수년의 노력 끝에 브로커 네트워크를 통해 어머니가 중국으로 탈출해 몽골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머니는 수용소에서 풀려난 후 브로커의 도움으로 도망쳤다고 했다. 현서는 모든 저축을 털어 브로커를 고용했다. 작전은 위험했다. 몽골 국경에서 어머니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눈보라가 치고 추격자들이 나타났다. 총격전이 벌어질 뻔했지만 브로커의 기지로 성공했다. 인천공항에서 어머니를 만난 순간 현서는 무너졌다. 엄마, 미안해. 제가 먼저 갔어야 했는데. 철민이와 수진이는? 어머니는 말라비틀어진 손으로 그녀를 안았다. 지은아,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내 덕분에 나도 자유를 얻었어. 동생들은 아직 수용소에 있지만 살아있어. 어머니와 함께 사는 삶은 치유의 시간이었다. 어머니는 남한 음식을 배우며 웃었고 현서는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했다. 준수는 어머니를 만나 어머니 잘 지내세요. 라고 인사하며 가족처럼 대했다. 하지만 동생들의 소식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현서는 국제인권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유엔 난민기구와 협력해 동생들을 구출하는 계획을 세웠다. 브로커를 통해 연락이 닿았고 철민이는 언니 기다릴게. 엄마 안부 전해.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준수는 현서를 지지하며 함께 계획에 참여했다. 내 가족이야. 함께하자. 철민이는 몽골 루트를 통해 탈출했고 수진이는 태국 루트로 왔다. 가족이 모두 모인 날 현서는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함께야. 이제 자유로워. 준수는 그 광경을 보며 현서를 안아주었다. 몇 달 후 준수는 프러포즈했다. 한강공원에서 무릎 꿇고 현서야, 평생 함께하자. 내 모든 이름과 함께. 라고 말했다. 현서는 행복에 울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참석하고 탈북자 친구들이 축하했다. 현서와 준수는 작은 집을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준수는 현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내가 강해서 나도 강해져. 라고 말했다. 현서는 준수 덕분에 민준의 기억도 아름답게 간직할 수 있었다.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었다. 현서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7 이름으로 여기까지 왔어. 이제 진짜 내 이름으로 살 거야. 바람이 그녀의 등을 밀었다. 7개의 이름은 그녀의 상처이자 불굴의 힘의 원천이었다. 소녀는 이제 행복한 여인이 되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새 삶을 살았다.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